네, 이제 개간에서 유치권에 대한 개념과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의 물건을 이런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물건과 간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게 핵심이죠. 내 돈 받을 때까지 그 유치할 수 있다. 안 나가고 버틴다. 주택을 생각하십시오. 난 돈 받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다.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내 돈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유치권이 결국은 사실상 금 소유자, 채무자 입장에서 건물을 받으려면 어떻게다? 지금 점유자가 지금 공사업자라는 얘기죠. 채무자야, 이 주택 네가 받고 싶으면 뭐래? 돈을 줘. 근데 난 돈 돌려 수리를 할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돈 받을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으면 이사를 가겠다는 거면. 그래야 채무자는 점유를 갖게 되죠. 그래서 채무자를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운제 변제를 받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계약에 기재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했을 때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매제처가 진행돼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채무자는 자기가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의의는 그 주택을 경매 등의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한테 상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물권이다. 항상 물권이면 절대적 효력이 있다, 배타적 효력이 있다. 즉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고, 물권은 너랑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누굴 상대로서 나를 방해하는 거나 그런 사람 상대에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권. 자,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인도 거절권이 아니고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인도 거절권. 단순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돈 받을 때까지 거기를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즉 213조의 단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는 점유자인 유치권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유치해서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제 권능이다. 물권이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상관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한다.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그 새로운 소유자는 유치권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한 명도 청구 소송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단순한 인도 거절권이라고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동시에 항변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항변권은 이제 채권법에서 배울 겁니다. 예컨대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에 있다. 계약에 따른 대표적인 게 뭐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요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무와 그리고 점유도 이전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요 채무의 관점에서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들은 뭐죠? 채권이에요. 성격이. 그렇죠? 매매대금 청구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자기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가 두려워서요? 돈을 줬는데 등기를 안 해줄 수도 있고, 등기를 했는데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이게 바로 동시항변권이거든요.
동시에 항변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했다고 혹시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등기를 먼저 해줬는데 등기 먼저 해주면 대출받아서 돈 줄겠는데 다른 사람이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매매대금을 먼저 줬는데 또 다른 사람이 팔아버리거나. 제가 왜 채권 썼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매도인의 소유권의 권능인 처분 권한이 제한됩니다. 안 된다. 왜냐? 단순히 채권이 발생할 것뿐이고 그러한 매수인의 채권만을 가지고서는 매도인의 처분 권능을 제한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매매 문제가 발생된다. 이중 매매 계약에 따라 매매 계약이 조개가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건 채권이다. 그 채권들은 평등하다. 물권처럼 배타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누가 먼저 등기를 하냐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야 내가 먼저 하게 되면 이거는 아니잖아. 그럼 다 네가 먼저 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공평의 원칙상 서로의 대가 관계 있잖아요. 내가 내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상대방은 돈을 주는 거고 내가 돈을 주니까 소유권을 넘기잖아요. 그게 대가적 관계예요. 대가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일단 서로 주고받는 걸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잔금 지급 시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죠. 그러면 법무사님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갖췄는지 확인해요. 매도인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매수인 측 준비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인 인간 증서 같은 매도인 측 준비 서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수인 측이 자기가 준비하면 되잖아요. 매도인 측 준비 서류만 완벽하다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요. 이상이 없으면 딱 매도인한테 통지. 이상 없습니다 해요. 매수인한테. 그러면 뭐 한다? 잔금을 싸요.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 이거는 대가적 관계 있게 내가 소유권을 넘겨봐야 나도 돈을 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동시에 항변권이에요. 근데 그 항변권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상대방. 즉 매수인은 누구한테?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 매도인에 대해서만. 매도인 누구한테 대해서만? 매수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데 원칙이 이게 인정되면 이게 공평의 원칙이에요. 그게 형평에 맞잖아요. 같이 이게 대가적 관계니까 서로 같이 하자. 그게 공평하잖아. 근데 유치권도 공평의 원칙이에요. 차이점은 뭐다? 동시행변권은 특정의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변권은 단순히 거절권이에요. 뭐라? 거절권이다.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고 해서 점유 사용의 이익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되는데 수험생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 단순히 인도 고정의 권을 넘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뭐다? 변제, 돈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돈 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유치권 행사에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그 건물을 넘겨받을 거 아니에요. 뭐 해야 한다? 그때 돈을 줘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채권의 목적을 확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당권 가치, 담보 목적물의 교환 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저당권 전세권의 경우처럼 유치권에도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의 변제받을 효력이 있다. 그런 문구에 썼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환 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치권 행사라는 걸 보니까 돈을 받지 않으면, 돈 주지 않으면 명도를 넘겨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간접적으로 확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면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상대의는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 효력이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관성 있는 물상 대위도 당연히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담보물권의 특징이 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잘 안 나와요. 사실상 물상대위성 중요해요. 근데 물상대위성 저당권에서 배울 텐데 유치권은 인정이 안 돼요.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 있어요. 유치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된다. 그럼 요건에는 점유와 관련된 요건 이렇게 보십시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뭐다? 점유와 관련된 요건과 채권에 관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럼 점유에 관한 요건은 점유가 있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거고 반대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뭐라고요?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동시에 점유권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권자의 지위를 갖고요. 또한 유치권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각자의 지위에 따라 보호 방안이 있겠죠. 예컨대 점유권에게는 침해를 당하거나 방해를 당할 때 해수, 방해, 배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잖아요.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유치권자에게 경매 청구권 같은 그런 보호 방안이 있어요. 근데 점유를 상실하면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돼요.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냥 소멸돼요. 그런데 점유권의 측면에서 뭐가 있어요? 신탈의 경우에 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해수하게 되면 점유권도 마찬가지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되는데 해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점유권이 회복된다.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과 유치권과 연동했을 때 해수 청구권이 있으니까 청구권이 있어요. 해수 청구권 아직 해수를 안 한 겁니다. 해수 청구권이 있으니까 유치권도 소멸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 있는데 실제로 해소되지 않는 한 유치권은 계속 소멸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해 지점을 했을 뿐이지 결론만 아십시오. 그거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점유권자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언급할 겁니다. 예,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법이 정한 담보물권인데 저당권은 당사자 의사에서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법정 저당권도 있긴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은 출제된 바가 없고 그건 중요한 쟁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다. 뭐가 없다? 물상대위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 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물상대위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법이 정한 게 아니라 유치권의 특징 때문에 결국은 간접적으로 확보된다. 결국은 돈을 줘야만이 유치권 행사자가 점유를 넘겨주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변제는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하지만 어디에 포인트냐? 법전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그런 규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대위성이 없다. 그러면 부종성은 뭐다?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해서만이 담보물권이 성립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저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세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개념들. 자, 부종성이란 담보물권은 피담배권 전제로 해서만 성립, 소멸한다. 그러니까 성립돼야만이 피담보채권이 성립돼야만이 유치권도 존재하고 만약에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립과 소멸. 여기 존속도 있어요. 존속하려면.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성립과 소멸 정도를 기억하십시오. 수반성은 뭐다? 이전이다.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불가분성이란 피담보채권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담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금이 1억이에요. 그리고 3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1억 중에서 5천을 갚았어요. 그러면 잔액이 5천만 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3억 전체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억 전체에 대해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되는 거다. 5천 줬으니까 50% 줄었으니까 이게 1.5억에 대해서 줄어든 게 아니에요. 담보 가치가.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다 갚을 때까지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갚아야만이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변제하고 일부는 없애주세요. 그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내가 1억 중에서 5천 갚았으니까 3억 중에서 반절 2억 아니면 1억 5천만 깎아주세요. 저당권하게 설정하게 되면 부동산의 을구에다가 저당권자 쓰고 채권액 쓰잖아요. 채권액이 3억이라 쓸 겁니다. 채권의 3억이 아니라 1억 5천을 바꿔주세요.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 갚아야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실무상 채권액을 3억에서 1억 5천으로 깎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합의에 따라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불가분성 원칙에 따르면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는 이렇게 청구하면 저당권자가 그걸 오케이 해줘야 할 의무가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합의하에 그 줄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합의가 없는데 채무자가 1억 중에서 5천만 원 갚았으니까 이 채권액도 3억에서 1억 5천 깎아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없다. 왜냐하면 불가분성 때문에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할 수 있다.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상대의성은 나중에 저당권편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기억은 유치권에서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받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법조문에 저당권 전세보통 같은 우선 변제 효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점이 물상대의권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목적물은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 얘기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출제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어떤 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독립한 물건과 마찬가지인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 위에 정착물인데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했어요.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쟁점이 됐는데 뭐다? 행사할 수 없다예요. 되게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공인중개사를 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약하지만 저 같은 실무가이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가 있어요. 보통의 높은 건물이면 뭘 한다? 터파기 공사를 해요. 그래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있어요. 이게 필지 개념이에요. 필지 개념이고 이 토지 소유자가 이걸 공사를 해요. 그러면 터파기를 해요. 땅을 파요. 그리고 인접 토지가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를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하에 구조물을 시도하기 때문에 H빔을 막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 케이스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독립된 건물이라면 벽체가 생기고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국계법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벽이 있고 천장이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터파기 공사한 사람도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이걸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공사가 보통 토목공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처럼 돈을 못 받으니까 이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전제에서 했을 때는
주택이 완성돼 독립된 물건인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독립한 물건에 해당되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연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이 이 현장에 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과연 건물에 대해서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했으니까 질문입니다. 그럼 왜 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지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즉 건물에 대한 유치권 얘기인데 이 상황은 건물이 없어요. 독립한 물건이 없으니까 건물 유치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 뭐예요? 결국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인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생각하세요. 그림 상태는 정착물과 토지가 있었어요. 그럼 쟁점 이름 뭐냐면 질문 자체는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게 돼요. 먼저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관점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것은 흙막이 공사나 H빔 설치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정착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행사된다면 그걸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그림을 보면 확인됐죠? 그걸 독립한 건물에서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정착물은 부합의 원칙에 따라 기속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부합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물에서는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소송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 내용이거든요. 정착물에 대해서는 못하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부터 정리했습니다. 정착물에 대해서는 행사를 못한다. 이 정착물을 아까 그림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딱 떠올릴 겁니다. 이미 토지에 부합된 상태거든 사실은요. 유치권의 목적물은 독립한 근데 그 이제 저처럼 흙막이 공사가 딱 그림 보세요. 그림 보게 되면 이건 독립한 물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한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독립한 물건이 한다. 그런데 이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서 약한 부합일까 강한 부합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흙막이 공사 그를 분리하게 되면 무너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불과해요. 이 정착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이 물어본 게 토지예요. 근데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점유에 관한 요건이다. 채권에 관한 요건이었죠. 점유에 관한 요건은 말 그대로 점유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의 핵심이 뭐냐면 불법 점유는 안 된다. 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가장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점유에 관한 요건은 불법 점유는 안 된다. 간접 점유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된다? 아니다. 세 번째는 좀 헷갈릴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점유에 관한 요건에서 수험생이 기억할 내용이고요. 채권에 관한 요건. 물건에 관한 채권이다. 그리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즉 채권자 채무 상대로 돈 달라는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답니다. 이행기가 뭐냐면 여러분 돈을 빌렸을 때 바로 갚습니까? 언제 갚어? 그 시점이 닿아야 변제기 이행기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사대금 채권도 언제 주겠다 약속할 거 아닙니까? 그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이행기가 도래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물건에 관한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이 어떤 거와 관련 거죠? 정착물에 관한 거잖아요. 토지에 관한 채권이 아니죠. 지금 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에 관한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채권은 뭐다? 토지가 아닌 정착물에 관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목적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즉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공사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의 신축에 정착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토지, 즉 물건에 관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기본 논리 구조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림을 이 정착물이 된 상태를 전제로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 그림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